자, 출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출생기라고 했을 때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라고 해서 실제 유치환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태어나던 해와 분위기, 그리고 여기서 아빠가 의사다라고 나오는데 실제 유치환, 시인의 아버지가 한의사셨대요. 어쨌건 이런 자전적인 경험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반영되어 있는 시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출생과 관련해서 좋지 못하다. 내가 되게 안 좋은데 태어났다.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구근이 상승하고 있을 때, 막 좋은 일만 있을 때 태어나면 막 축복받고, 무슨 뭐 황금 무슨 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 말기고 조금 있으면 이제 일제강점기 시작되고 해가지고 이제 또 부정적인 분위기 쫙 깔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단 뭐라 그럴까, 전체적인 흐름, 대표적인 거 필기 하나 정리하고 갈게요. 시대의 암울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대조되고 있음. 완전 반대지? 그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사의 암울함이 대조되고 있더라. 바꿔 말하면 인간사, 즉 현실 같은 경우는 되게 암울한 마이너스인데 묘사되는 자연의 모습은 플러스로. 그러면 여기서 자연이 플러스다라는 것은 비극성을 심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유치환이 실제로 여기서 이거 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1908년이 출생한 날이에요. 몇 년생이야? 나 08년생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실제 유치환이라는 작가가 요때 한일병합투합 딱 2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냐. 그때부터 이제 뭐 이제 분위기가 이제 구분이 쇠퇴해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일제강점기 시인들이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식민 치하에서 놓여진 상태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해서 반성적인 목소리를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조상에 대한 반성도,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네가 항상 지적을 했던 게 조지훈이라는 작가의 봉황수에서도 사대주의를 꼽아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좀 약간 우리가 신하야 뭐 이런 걸 이제 끌고 와요. 그래서 그때도 패배주의적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실이 이렇고 하는 코드가 지금 요 시에도 들어가 있고 요 시가 가장 어렵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혜인 선생님이 선택하신 시 중에서 가장 조금 어려운 내용의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기나 해석도 그렇게 많이 해주신 건 아니어서 어쨌건 우리 꼼꼼하게 뜯어서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출생기는 작가가 태어난 해인 1908년의 시대 분위기를 되게 사실적으로 근데 불길하게 주관적인 감정을 섞어서,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있고 주관적인 묘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래서 요 시는 실제 출생과 관련된 기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검정 포대기 같은 까마귀 울음소리 고을에 떠나지 않고 들은 이야기라고 얘기했어요. 시적 화자가 태어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있겠어. 그죠? 자, 그래서 이 고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고을은 내가 태어난 곳, 나의 출생지, 고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고을에 청각적인 이미지가 쫙 깔려있어요. 꾀꼬리가 울면 얼마나 좋아요. 발랄한 새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까마귀 울음소리가 있더라. 그럼 까마귀 울음소리는 들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좀 약간 무섭다. 또 가뜩이나 새가 되게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까마귀 까치가 우리나라에선 정반대지. 까치가 반가운 손님. 까마귀 울면은 막 시체 근처에 있는 새. 근데 서양은 또 정반대래요. 서양은 또 까치가 불길하고 까마귀가 좋고. 어쨌건 우리 전통적인 분위기 속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야. 뭔가 불길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을 예고하고. 근데 지금 까마귀 울음소리 청각적 이미지가 이렇게 우리 고향, 즉 내가 태어난 그곳에 깔려있더라. 근데 고조관념 붙여줬습니다. 이 까마귀가 검정 포대기 같대요. 그치? 색채어 정확하게 드러나 있네요. 검정색. 까마귀는 색채감을 드러내주는 시어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연상되는 게 뭐야? 나의 출생은 검은색의 이미지, 불길한 이미지, 흉측한 이미지, 이러한 기운이
휩싸인 가운데에서 내가 출생한 것이다. 밤이면 부엉이가 괴괴히 울어. 자, 학교쌤의 필기 괴괴히 쓸쓸하게. 그래서 불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구들이 있었죠. 그래서 괴괴히로 직접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밤이 되면 부엉이는 또 쓸쓸하게 울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밤은 시대 배경과 관련시켜서 암담한 사회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낮에는 까마귀, 밤에는 부엉이. 남쪽 먼 포구의 백성 가로 묶으시고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엄마 아버지 바꿔 말하면 일행에 나왔던 고을, 구체적으로 어떤 동네인지 써줬네요. 남쪽 먼 포구의 백성들. 거제도입니다. 통영이에요. 통영이랑 거제도 붙어있죠. 유치환 시인이 통영 출신이래요. 네. 어쨌건 학교 선생님의 필기. 남쪽 먼 포구의 백성들까지 알고 있는 일이다.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큰 일이다. 원래 꾸석탱이 저쪽 뭐 거의 땅끝마을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 소식에서 좀 멀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이 저런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 막 알고 있는 일이다. 되게 큰 사건이다. 무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순탄한 마음에도 상서롭지 못한 세대가 바로 나예요. 그지? 얘들아, 상서롭다라는 말은 플러스 뜻이에요. 상서로운 구름. 그럼 그거 좋은 구름. 기운이 되게 좋은 느낌이 나는 구름이 상서로운 구름 플러스예요. 그래서 상서롭지 못하다가 마이너스예요. 좋은 느낌이 아닌 뿔기란. 자, 그렇다면 상서롭지 못한 세대는 내가 태어난 고시대 08년. 그지? 자, 그거는 축복받지 못한 세대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라 넘어가잖아요. 일제강점기 직전이잖아요. 얘네가 컸을 때 일제강점기잖아. 그치? 불쌍하네. 자, 그래서 어두운 바람이 불어온다 라고 말을 했고, 요 녀석은 관념의 구체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음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온다. 마음은 안 보이는데 마음에 어두운 바람이 불어와.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시켜서 표현을 하고 있네요. 융이 2년 영탄적어도 대한제국 말기를 뜻하죠. 1908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1년에서 묘사된 것의 특징을 보면은 시대 자체가 어둡고 암울하고 불길하고 했었기 때문에 나의 출생이 축복받고 중요하고 주인공이고 이렇게 묘사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아, 이렇게 그지같은 불길한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날 때 새들이 울었는데 뭐 이 새들은 다 뭐 까마귀 뭐 이런 새들이었어. 이런 식의 표현이고 1년의 특징은 뭡니까? 문장 엄청 길어요. 2년, 3년 보면 알겠지만 3문장에 한 년이에요. 네, 어쨌건 다음 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면 상반되는 내용이 나올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이거야. 지금 부정적인 현실이야. 융이 2년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나라 넘어가고 내가 다 컸으면 일제강점기고 취업도 못하고 비굴하게 살고 이제 그런 게 깔린단 말이야. 지금 1년에서는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면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와. 이제 무슨 얘기 나올까요? 요거 나오겠죠? 그래도 계절만은 예쁘더라. 요 얘기예요.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이나 다채롭더라. 다채는 색감이 다양하다. 화려한 자연의 모습이에요. 지금 색채 대조도 보이고 있지. 1년에서는 거무튀튀. 근데 자연은 플러스인데 막 알록달록 예쁜 거 아기자기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절만은 천년을 다채하여. 그래서 계절의 자연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 가지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천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하면서 이끌어왔다. 변함없이 그대로 흘러갔었다. 지붕에는 박넝쿨이 남풍에 자라고 있고요. 소생, 생명, 재생, 생성 이미지 혹은 뭐 상승 이미지,
푸른 하늘에는 석류꽃이 피뱉은 듯 피어있어요. 이거 플러스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하늘에 이제 석류꽃이 이렇게, 우리 왜 벚꽃 이렇게 구경할 때 막 푸른 하늘 사이에 막 분홍색 막 이렇게 붙어있듯이 하늘을 딱 봤는데 푸른 하늘 속에 석류꽃 피 흘리듯이 막 이렇게 펴있다. 그래서 석류꽃 예쁘다.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선명한 색감이 들어가 있죠. 피 같은 석류, 선명한 색감. 푸른 하늘에 석류꽃은 피 뱉은 듯이 피어있더라. 직유적 표현, 비유적 표현. 자,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 색감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고, 이것은 우리 민족의 암울한 시대현실, 우울한 시대현실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의 생명력이 엿보이고 있더라. 생명력. 근데 우리는 생명력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좀, 생명을 해도 뭔가 좀 비실비실한 이런 그런 느낌이죠. 자, 중요한 말, 형광펜, 남풍. 자, 남풍은요, 바람을 뜻하는 말이 있거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동풍이라고 얘기할 때는 봄바람이에요. 우리 3인곡에서 동풍, 3인곡이었나 5살이었나, 어쨌든 동풍 나왔을 때 그 봄바람을 뜻하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남풍은 여름이에요. 여기서의 남풍은 여름, 맞바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름에 부는 바람이에요. 남풍을 맞으면서 박이 자라고. 네, 그 다음 또 볼게요. 나를 잉태한 어머니는 짐짓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인 아버지는 밤마다 사랑해서 저릉저릉 글을 읽으셨다. 잠깐 봐봐. 요 연에서 시적 대상은 모두 다 플러스입니다. 요 연에서 묘사되고 있는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우리 어머니, 세 번째 우리 아버지, 어떤 존재들이에요? 시대 현실과는 조금 거리 멀리. 그러니까 막 시대가 우울한데 나도 우울해, 막 절망이야, 막 이렇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대 현실 속에서 자연은 지멋대로 예쁘고 아름답게 자라고 있어서 비극성을 더더욱 심화시켜주고 대조적이니까. 그다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애써 의연한 태도, 올곧은 태도를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왜 자식들이 불안할까봐 막 집이 망하기 직전인데 비싼 거 먹고 싶고 다 먹어, 막 이렇게 부모님이 그런 마음 같은 거가 우는 소리 징징징 하면 같이 불안할까봐, 그래서 애써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짐짓. 자, 임신한 어머니는요, 짐짓, 애써서 어진 생각만을 다듬어 지니셨고, 현실이 부정적이고 불안해. 엄마가 왜 몰라, 알지? 근데 이런 불안함이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잘못 전달될까봐, 왜 태교를 잘해야 되잖아. 좋은 생각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애써서 나쁜 생각 안 하고 어진 생각, 좋은 생각만 하려고 다듬어 지니셨고, 젊은 의원이었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했대요? 책을 읽으셨죠. 책을 읽는 방법은 플러스죠. 밤마다 사랑방에서 저릉저릉 글을 읽으셨다. 크게, 큰 소리, 우렁차게 글을 읽으셨다. 그럼 저릉저릉은 의성어, 음성상징어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유교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과거 시제 썼죠. 지니셨고, 글을 읽으셨고,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고, 직접 경험한 과거, 회상을 하고 있는 과거가 아닙니다. 그죠? 시적화자와 관련된 서사적인 사건, 탄생, 출생과 관련된 것을 들려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 시제의 역할이더라. 그래서 출생을 앞둔 집안 분위기 되게 좋네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출생, 어머니 아빠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제일 귀하고 뭐라 그럴까, 축복받은 내 새끼고 이제 그런 식으로 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할 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탄생하던 그 시기를 이제 들은 얘기와 조합을 해가지고 약간 시적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쓴 거겠죠. 자, 그 다음 년 볼게요. 왕고모댁 제삿날 밤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 6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누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그러니까 제삿날이라고 하면 조상들을 섬기는 시간이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사는 정성이야. 조상한테 보내는 나의 정성이지. 그래서 제삿밥은 고기, 여유 있는 집에서는 고기, 생선, 막 뻑적지근하게 제사상을 차렸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정성껏 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제사상을 막 이렇게 차렸어. 음식이 많잖아. 그러면 우리 친척 누구누구 임신했는데 여기 옆에 옆집에 사는데 요거 좀 나눠줘야겠다. 이거 맛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눠준 거야. 알겠지? 그래서 먹으라고 가져온 거야. 입덧 심하지? 먹을 거 없지? 내가 이거 좀 싸왔어. 먹어봐. 이런 식으로 가져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왕고무댁 제삿날 밤 열나흘, 이거 음력 14일이라고 혜인 선생님이 필기를 해주셨는데 뭐 중요해서 안 먹어. 열나흘 새벽 달빛을 밟고서 6월이가 이고 온 제삿밥을 먹고 나서 누가요? 우리 어머니가요. 자, 이것도 그냥 뭐 맛있게 먹었다 이러면 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다 마이너스로 생각을 연결을, 나의 출생을 매치를 시켜줘야 되니까 제삿밥도 마이너스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삿밥은 죽은 사람이 먹는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이거 왜 줬어 재수없게 뭐 이제 이런 느낌? 불길함. 그래서 시적화자가 자기의 출생을 인식하는 것이 제삿밥과 관련돼서 부정적이었구나. 그러니까 뭐 나는 우리 엄마가 그때 구하기 힘든데 딸기 먹고 태어났대 이게 아니라 나는 시골 할머니 제사상에 올라간 제사밥 먹고 태어났대, 이건 좀 다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부정적으로 자기 출생을 인식하고 있구나. 자,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의 필기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치욕스러운 현실인식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리가 막 살인자들이 가끔 그러잖아. 난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하면서 살인자가 자기의 출생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럼 그 살인자들은 자기가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출생기에서 불길하게 묘사되고 이런 거는 내가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런 것까지 아니에요. 내가 나쁜 놈이야, 내가 싫어 요게 아니라, 나에 대한 혐오 이게 아니라 현실이 너무 치욕스럽고 식민지 치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치욕스러운 현실 인식이지 내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냥 시대 상황 자체가 마이너스다 라는 걸 보여주는 구절. 네, 그 다음 희미한 등잔불 장지 안에서 법문 용례 사대주의에 욕된 후회로 세상에 떨어졌나니. 제사밥 먹고 나서 세상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밥을 먹고 나는 아이고 그야 하면서 그냥 뿅 하고 나왔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수식어고 볼까요? 법문 용례 사대주의 욕된 후에 가로. 지금 우리 그 식민지를 바라보는, 선생님 아까 그거 소개해줬죠? 우리가 왜 지금 식민지를 살아가고 있지? 우리 세대의 잘못인가? 아니야. 조상 때부터 썩었어. 이런 얘기. 조선시대부터 우린 알아서 납작 중국에 기었잖아. 사대주의, 중화주의 정말 문제였잖아. 요게 여기도 드러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법문용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뿔망 마이너스. 사대주의 뿔망 마이너스. 사대주의는 이제 중국이 최고다. 문화의 중심이 중국이다. 뭐 이런 거고. 욕된 마이너스. 후에 누구야? 나. 근데 확대시키고 있지. 개인적인 나에서 우리 민족 전체로. 자, 법문용례라고 할 때 한자가 없긴 하지만 문과 예를 볼까요? 문은 문장이란 뜻이요. 글. 예는 예법이란 뜻입니다. 자, 어떤 문장이에요? 번거로운 문구들, 번잡스러운 문장들. 그 다음에 예법도 욕스러운 예법들. 자, 우리 학교 선생님의 필기는 번거로운 예법, 쓸데없는 교육 이렇게 써주셨네요. 근데 어쨌건 이것은 조선시대에 대한 혹은 조상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들어가 있는 구절. 우리 일제강점기 지금 현재 마이너스, 대한제국 말기 내가 태어난 그때 마이너스, 그러나 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살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는 패망의 역사의 길을 걸어왔었지. 뭐 이런 식의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정리가 되고 있죠. 나의 출생을 시대 상황과 연결 짓고 있구나. 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1908년에 태어났다. 내가 그리고 엄마가 나를 낳았던 시간이 몇 시 몇 분이었는데 그때 상황이 이랬다. 나 이름이
그 어렸을 적에 불리던, 그러니까 뭐 대충 불리던 이름이 이거였다? 이런 식으로 출생과 관련해서 쭉 서술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스토리가 있다, 서사적이다. 정리됐죠? 자, 마지막 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같이 슬픈 제족 속의 태반을 보고. 자, 일단은 자, 어쨌건 자, 지금 여기에서 비유된 표현이 있어요. 신월같이 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신월, 뭐 한자 뜻은 새로운 달이란 뜻이지만 달이 보름달 되기 전에 초승달이었다가 보름달이었다가 금음달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음달이라고 하면은 사그라드는 이미지예요. 죽기 직전. 보름달이 뭐 제일 좋은 거죠. 초승달은 이제 차오르기 전에 삐쩍보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창기의 달. 자, 근데 어쨌건 신월은 초승달이에요. 신월은 초승달을 얘기하는 거고, 보름달이 꽉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초승달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비어있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초승달의 이미지는 마이너스. 이 신월 초승달의 이미지는 뭔가 사그라있다, 꽉 차있지 않다, 결핍이다. 신월같이 슬픈 제족 속의 태반. 그래서 이 신월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태반은, 자, 태반은 그냥 엄마 뱃속, 내가 이 태반 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 자궁 안에 있어서 태반에서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태반이라는 것을 신월의 묘사를 빗대고 보조관념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도 뭐다? 풍성하다, 풍요롭다, 꽉 차있다의 이미지가 아니라 뭔가 부족함, 뭔가 결핍되어 있는, 뭔가 사그라드는 느낌이고 비실비실하고 삐딱꼬락고 이런 느낌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이건 다만 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죠? 우리 민족 전체로 확대시키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죠? 제족 속의 태반이라고 말을 했죠? 신월같이 슬퍼요. 쇠퇴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기가 짠 하고 태어나면 울잖아요. 안 울면 그게 문제가 있어서 의사들이 막 이렇게 아기를 억지로 이렇게 때린대잖아, 울게 하려고. 자, 그럼 울었어. 근데 이 울음과 관련해서 아이의 울음이 원래는 고고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곡성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 고고라는 거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우는 첫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고고의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아기가 울 때 세상이란 고해의 바다, 고통스러운 바다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그걸 알고 우는 거다, 이제 고통 시작이구나. 이게 또 불교의 해석인 거고, 어쨌거나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첫 울음소리가 고고란 말이야. 그치? 근데 정말 별의별 거 다 갖다 붙이지? 곡성 영화 생각난다. 그죠? 되게 무서운 영화. 곡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무슨 소리야? 곡할 때 내는 소리. 사람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울면 아이고 건강하다 막 이렇게 막 박수를 치고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같아서 울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를 사람 죽었을 때 아이고 아이고 이 소리로 또 배치를 시켰다는 거. 여기서도 또 불길함, 시대적인 상황 마이너스 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탄생을 그냥 무조건 다 마이너스 불길한 시대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내 스스로 첫 울음소리에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련만, 그쵸? 그래서 곡할 때 오는 소리. 내가 태어나서 울었는데 얘는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축복이야 건강해 이렇게 해석을 안 한 거야. 그치? 곡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내가 스스로 곡성을 지른 것이 아니건만, 명이라도 길라고 하여서 할머니는 돌매라고 이름을 지었다오. 이름의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적화자의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옛날에는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되게 빨리 죽어가지고 의미 있는 이름을 안 붙여주고 되게 흔해 빠진 이름을 어렸을 적에 붙여준대요.
어릴 적에 잠깐 불리던 이름을 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태명, 아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명이라고 얘기하고 할머니는 돌매. 그럼 돌매의 뜻이 뭐야? 오래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돌매는 요거예요. 돌매. 돌산. 변함없죠? 굳건하죠? 간단하죠? 네, 그래서 우리 할머니는 지었다오. 들은 이야기. 지었다오. 들은 이야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